안녕하십니까, 석상발화입니다. 오늘도 아는 지인분을 찾아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아는 지인분들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까지 대출받아서 카센터 차리는 건 좀 위험하지 않아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냥 위험한데요. 일단은 저도 이제 부모님 돈을 터치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어차피 지금 차릴 게 카센터를 차리려는 게 아니라 그 건물 해 1층에 카센터를 내려고. 통째로 매입을 해서 그러니까 가게를. 다 은행빚이죠. 근데 내가 뭐 월 250씩 1년에 3,500만 원 건물 주느니 그걸로 은행돈 갚자. 가게 세를 내는 대신에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진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즘은 진짜 이렇게 해서 하기에는 힘들어요. 가게 세 낼 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세만 안 내도 어차피 자리 잡을 때까지는 먹고 사고 먹고 자는 것까지는 해결되잖아요. 그쵸. 옛날같이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가게 오픈하고서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게 옛날처럼 이렇게 금방금방 되지 않으니까. 요즘은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6개월, 1년 자리 잡는데 살았던 전세방하고 차를 파는 손님도 있어요. 6개월 자리 잡는데요? 2년. 1년? 네. 그게 자기 건물 산 사람인데 네. 5월 빠져나가는 이자하고 그 원금이 380. 380. 예, 거기다가 이제 뭐 전기세 이거 하면 수도세 이런 거 하면 400 넘겠죠? 거기다 이제 부품가 주고 뭐하고 진짜 계속 마이너스 찍었대요. 자기 먹고 살 돈도 없어가지고. 먹고 살 돈도 없어서. 그러다 이제 몇 달 전에 한 100만 원 이익 났다고 치거든요. 순이익이? 네. 내 카센터 사무실 위를 천장을 쳐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거든요. 준이층 만들어가지고 다락을 만들어서 사람이 통화이 안 되죠. 월화수목 금금금이네요. 전화 받았습니다. 이 밑에 뭐길래 얘는 이거예요? 엔지니어. 엔진이 뒤에 있어요? 네, 미드십이에요. 오, 재밌겠네. 엔진이 뒤에 있으니까 아니 600cc건 700cc건 간에 FF가 아니라 RR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재밌네. 신기하죠? 네. 이거 뚜껑 까야지 엔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희소성은 있는 차가 맞죠. 아니 뭐 이 정도면 희소성이 당연히 있네요. RR이니까. 또 RR이 운전하는 재미는 있잖아요. 속도가 빠르지 않더라도. 요거 이건 없어요? 그런 감성은 없어요, 차가? 출력이 좀 그러니까 이게 전륜이었으면 안 됐을 거예요. 후륜이니까 그나마 조금 받쳐주는 거지. 나 맨 처음에 이 차 앞에 엔진이 없어갖고 전기차인 줄 알았을 때. 포르쉐야? 그래도 RR이라 재밌지 않아요, RR이라? 눈길에서 드리프트 됩니다. 눈길에서 드리프트가 돼요, 이 차? 나 처음 그 국산차 했던 데가 네. 어디냐면 사장 이름 아직도 기억해. 이라고 나랑 동갑인데 걔가 마티즈에다가 투스카니 엔진 마스터. 엔진 얹어갖고 포르쉐랑 드래그레이스에서 이기는 거기 카센터 처음 취직했던가. 엑센트 저거죠? 엑센트 골드 엑센트. 엑센트도 드래그용으로 만들어놨고 그것도 골드 엑센트. 후륜은 엔진 요 뒷좌석에다가 실어놓고. 나 그거 봤어요. 근데 그때 왜 내가 형을 못 봤지? 하긴 봐도 몰랐겠다. 근데 우리나라 근데 그런 거는 좀 활성화가 좀 안 돼 있잖아요. 모닝에다가도 .6 엔진 얹어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왜 활성화가 잘 안 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뭐라 그래야 돼, 튜닝 문화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게 안정적인 거 좋아하거든. 그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옛날부터 피해 민족이잖아. 여기서 침입받고 저기서 침략받고 안정적인 걸 되게 찾아. 그러면서 자기만의 뭔가를 갖고 싶어해. 그래서 희소성, 신차 나오면 신차 사고 우리나라 사람들 자기만의 뭐 똑같은 차래도 자기만의 뭔가를 만들려고 따로 튜닝해 놓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튜닝 문화는 한번 튜닝을 해 놓으면 거기에 이제 뭐 출력이 올라가든 뭐가 외관이 바뀌든 다 변하긴 변하잖아. 고장은 빨리 나거든. 그죠? 고장 빨리 나고 관리 조금만 잘못해도 쉽게 망가지는 게 튜닝카란 말이야. 그거를 인식을 잘 못해. 그냥 내 차에 고출력이고 싶고 다른 차보다
빨리 나가고 싶고 외관도 다른 차랑 똑같지 않은 독특한 나만의 스타일의 차를 만들고 싶고 이런데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튜닝카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고출력인 차들이 또 금방 망가진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튜닝 문화가 활성화될 때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시장 활성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튜닝하는 사람들이 적잖아? 돈이 안 되니까 잘 안 하잖아? 그러니까 기술 발전도 더딘 거야. 일본은 지금 엄청나게 잘 돼 있다는데요. 일본은 튜닝으로 진짜 그 자동차 정비가 튜닝으로 먹고 사는 거야. 거기는 차도 잘 만들지만 튜닝 문화도 잘 돼 있어가지고 거기는 정비도 공존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거든. 아니 얼마 전까지 세월호 이전까지는 건교부 쪽 파하고 안전 무슨죠? 고속교통부하고 안전행정부하고 이쪽 두 가지 파로 나뉘어가지고 파벌 싸움이 있었는데 하니 안 하니 하다가 세월호 딱 터지는 바람에 그냥 해야 됐지. 예, 그냥 아예 그냥 저승으로 내려갔죠.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래서 튜닝이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세월호 이후에 그냥 잠깐 그 우울 좀 빼자. 꽉 찼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정비를 하면요 속도가 남들보다 빨라져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초보자 때부터 그러니까 이론 수업이라는 걸 누가 그러니까 시켜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게 지금도 만약에 초보자를 쓴다고 쳐요. 그러면 이론 수업을 시켜주세요?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 스스로 내가 좋아해서 쫓아갔지만 자연적으로 학교에서 이론 수업을 하고 실기는 밖에 나가서 배우다 보니까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대학교 가서도 뭐 1학년 1학기 때까지는 그냥 뭐 했는데 이제 사람들 이제 친해지고 뭐 하고 하면서 자동차과 나오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님들이 정통파신데? 그거는 뭐 1학년 때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거죠. 냉각수 물 겁내 들어가네. 근데 형님들이 얘기해보더니 얘 그냥 내가 듣기에는 얘 좀 일 좀 하는데 어차피 우리 사람 뽑으니까 데리고 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면 대학교는 또 야간 나왔거든요. 근데 야간을 가면 뭐 산업체 특별 전형도 있고 뭐 또 있긴 한데 산업체 특별 전형은 반 자체가 다르긴 하고 근데 산업체 특별 전형이라서 다 정비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과라고 해서 기계 계열도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주식회사에 있으신 분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딱히 한 분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 산업체 특별 전형은 아니었고 일반 전형이었는데 일반 전형에도 카센터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기업에서 뭐 학력이 필요하신 분이라든지 뭐 군대에서 하산대 진급을 위해서 또 원사 진급을 위해서 오신다든지 그러니까 수송부인데 그러니까 같은 계열로 자격증이 있거나 학위를 따면 군대에서도 인정을 해주니까 그렇다든지 뭐 그런 걸로 해서 직업이 있으신 분들이 다 이제 학교를 온 거죠. 동기들은 다 1학년 1학기 때 군대 가고 아니면 늦게 버텨봐야 1학년 안에 다 군대 가버리고 그쵸. 그러니까 나는 이제 1학년 1학기 이후에 그냥 형님들하고 이제 있으면서 얘 좀 일 좀 하네 하고 해서 어떻게 해서 그냥 정비를 계속 이어가게 된 거죠. 왜 이런 걸 찍게 됐냐면요 자동차 정비가 지금 한 3년 전부터 조금씩 복지에 대한 게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했잖아요. 그쵸. 3년 전 정도. 근데 지금은 조금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나마 지금 내가 찾으면 조금 난 직장이 있기는 하지만 1년 전만 해도 그런 직장 찾으려면 욕심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네, 1년 전만 해도 3년 전부터 조금씩 꿈틀대는 거였고 내가 만약에 결혼을 안 했는데 예전부터 있던 생각이 내가 정비를 계속 좋아서 하기는 하는데 내가 진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그런 생각이 그러면 하더라고요. 마누라가 임신을 했어. 근데 임신을 해갖고 마누라하고 그만큼 시간을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줄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누라가 애를 낳으러 간대요. 근데 하루 빠지지 이틀 이상 빠질 수 있어요? 그렇죠. 안 보내주잖아요. 같이 보러 가야지. 뭐 뭔 소리냐라고 그러니까 부인은 모르고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상황을 설명할 수도 이게 이 룰을 설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와서 있어줘. 그럼 남자는 또 잔소리를 듣는 거고.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애를 낳고 가정을 꾸림에 있어서 그냥 정상적인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비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그냥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기사로 있을 때는 그게 생각이 많이 되는데요. 그 자기 걸 하게 되면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거를 했을 자기 때는 걸 하면 그나마 여유가 좀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많이는 못 벌더라도 기사 때 월급은 챙겨가면서 내 생활은 조금 더 시간이 생기니까 근데 그런 이유에서 다들 정비 카센터를 차리시는 거고. 근데 내 거를 하려면 그만큼 자본금이 솔직히 있기는 해야 되잖아요. 뭐 그냥 뭐 몇천만 원 갖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몇천만 원 갖다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시골 산골짜기 같은 데다가 그렇죠.
아니 뭐 썩음 해도 1억은 줘야 되지 않아요? 솔직히? 그럴 것 같으면 뭐 기죽하자면 빵집을 해도 1억은 들어가는 거고 PC방을 해도 1억은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 투자 대비 얼마가 회수가 되느냐가 문제죠. 근데 정비가 회수가 잘 안 되잖아요. 만약에 망했어. 망했어요. 새 걸로 다 사면 그거 회수를 못 할 걸요. 새 거는 중고로 하면 어느 정도 회수가 되겠지만 새가 너무 비싸니까. 보통 처음 그 콜센터를 차리면 중고 장비로 다 시작을 해. 네. 그 왜 그러냐면 자기도 장사를 해본 적은 없거든. 정비사 직원으로만 있어봤지. 네. 정비를 틀리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틀릴지 모르니까 나중에 잘못될 때를 대비해서 중고 장비로 맞춘단 말이야. 그리고 그 장사를 자기가 잘했어. 네. 돈을 좀 어느 정도 벌었어. 확장할 수 있는 정도가 돼서 확장 이전을 할 때 새 장비를 사. 보통 그렇게 되더라고. 나 한 가지 궁금한 점, 최저 시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최저 시급? 네. 장비가 뭐 최저 시급이 있나? 그러니까 아직도 예를 들어서 상황적인 설명을 할게요. 내가 요즘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초보자를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초보자도 가르쳐야 되고 자격증이 있어도 가르쳐야 되고 네. 경력이 있어도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물어보니까 생 초짜를 안 뽑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안 뽑으려고 하죠. 예, 왜요? 그랬더니 야 요즘 최저 시급을 주게 되면 22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토요일 근무하게 되고 뭐하고 나면은 한 240, 250 가까이 줘야 된대요. 근데 너라면 하루 일당을 최저 시급 일당에다가 한 3만 원을 더 주면 한 300짜리를 쓸 수가 있는데 300짜리면 A급을 쓰지 않냐라고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300짜리를 쓸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애한테 그저 청소나 할 수 있는 애한테 200 넘게 들어가는 거. 네, 옆에 서 있기만 해도 200을 넘게 주고 피복 맞춰주고 서대보험 들어가지. 4대 보험은 어차피 뭐 저 벽이니까 피복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피복 맞춰주고 뭐하고 너라면 쓰겠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형님은 생각은 어때요? 만약에 나 같은 경우는 초보자만 써봤거든. 예. 경력자는 딱 한 번 써보고 초보자만 써봤는데 나도 안 쓰고 싶지. 예. 안 쓰려고 했었는데 그 지금 센터에 있는 센터 보내줬지. 취직시켜줬는데 걔가 어떻게 왔냐면 27살 먹은 젊은 애가 블로그에서 봤다고 일 배우고 싶다고 직접 찾아왔어. 예. 급여를 가지고 내가 또 진짜 할 마음이 있는지 떠보기도 했어. 내가 처음 34살에 시작할 때 80만 원 받았는데 너 자격증도 없지, 공구 이름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건데 너 80 줄게네 그랬더니 그래도 할래? 그랬더니 하겠대. 그 젊은 나이에. 요즘에 그 20대 애들 정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걔는 하겠다고 직접 찾아와서 80만 원을 주더라도 그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기특해서 썼었어. 1년 반인가 있다가 내 센터 넣어준 건데 마지막 급여가 200만 원이 넘었었어. 마지막 급여가. 마지막 급여가 200만 원. 이제 최저 시급이네 그러면 지금의 최저 시급이네. 80 주고 시작해가지고 한 2달에 한 번인가 석 달에 한 번인가 이렇게 급여를 계속 올려줬었어. 그리고 애가 하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일 배우는 속도가 되게 빨랐어. 한 6개월인가 한 7개월인가 만에 이거 5시리즈 엔진 혼자 올리고 내리고 다 했었어. 근데 형같이 이렇게 이직을 어떻게 보면 형도 조금 배우고 이직을 했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나쁜 놈이야? 아니 자기가 안 맞으면 빨리 다른 길 찾아가는 게 맞아. 안 맞으면? 그게 나쁘진 않아. 근데 옮기는 게 돈이 안 맞아서 옮긴다 그러면 넌 이 직업 안 하는 거야. 이 직업이 안 맞는 거야. 아, 돈 때문에 옮긴다 돈 그러면? 때문에 옮긴다 그러면은 이 직업하고는 안 맞는 거야. 아, 돈 때문에 아, 그러니까 나하고 적성이 안 맞아서 어. 가는 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아니면 자기가 기술을 이런 걸 배우고 싶어 했는데 이칸센터에서는 그 일을 하질 않아. 그런 거는 이제 빨리 옮겨야지.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하긴 하는데 급여가 너무 작아. 안 맞아. 자기 기준에서. 그럼 걔는 그 일 하면 안 돼. 아, 그 일 하면 안 돼? 오, 감사합니다. 이런 명언을, 이런 명언을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맞잖아. 돈 때문에 할 것 같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잖아. 그래도 그냥 정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포부라는 게 있잖아요. 목표라는 게 있고, 예를 들어 정비를 할 때 차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무언가 그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목표가 다르니까 돈을 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정비는 돈을 많이 벌려면 영업을 해야죠. 돈을 많이 벌려면 솔직히. 근데 왜 정비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 안 돼라는 생각은 난 솔직히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목표가 조금 다르긴 하는데 내가 좋아했으니까 정비를 했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다 보니까 돈이 벌린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그거 말고도 아니 뭐 근데 어차피 벌어먹고 살라고 이걸 하다 보니까 돈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하지만 그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돈 때문에 쫓아오는 거는 나도 반대를 해요. 이게 돈이 벌린다 해서 가는 거는 반대이긴 한데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걸 하면서 돈이 벌리는 거를 한다는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니, 돈을 추구할 수도 있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형님은 또 돈을 쫓아서 이걸 하면은 그러니까 배울 때 돈을 쫓아서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또 나하고는 또 다른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배울 때는 자기가 좋아하니까는 이 길을 선택했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처음에 시작을. 근데 기술을 배우는 입장에서 기술을 자기는 빨리 배워야 되잖아. 많이 남들보다 또 노하우도 쌓아야 되고. 근데 거기다가 돈까지 이렇게 다 생각을 하면은 그 기술 배우는 게 너무 재미없어지고 다른 쪽으로 생각이 돼. 자꾸 돈으로 결부지어.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뭐 돈이 페이가 이래? 이러면서 이게 좀 자괴감에 빠진다 그래야 되나? 실망감이 커질 수가 있거든? 그냥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찾는 게 나는 낫다고 봐. 네. 그래서 돈을 쫓지 말라는 게 일을 해서 내가 기술이 늘다 보고 자기만의 노하우가 쌓이면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 보고 오는 사람들이 정직하다 깨끗하다 이 두 가지 얘기는 꼭 하거든. 자기만의 그 네임밸류가 뭔가 두 가지 키워드는 생겼잖아. 그런 키워드를 늘리다 보면 돈은 따라온다고 봐. 그래서 처음부터 기술 배우는 처음부터는 돈을 쫓지 말란 얘기야. 자기의 독특한 뭔가를 키워드를 가지라고. 그걸 먼저 만들라고. 따라오니까 돈을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그죠. 나도 돈을 따라다니려면 힘들고 나도 돈이 따라오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돈 쫓아다니기가 정말 힘들거든. 근데 기술 배우는 시간 동안에 내 키워드 만들어서 그 돈을 따라오게 만드는 게 나중에 따라오게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되게 힘들어. 고되고. 근데 한번 따라오기 시작하면 그건 계속 따라다녀. 근데 내가 돈을 따라다니면 여기서 조금 안 맞으면 그거 찾아서 또 따라가야 돼. 근데 그거 찾기가 또 힘들어. 나는 경력 쌓여야지, 나이 있지. 그러니까 그 돈을, 내 눈높이는 점점 높아지지. 그러니까 그 돈을 맞춰서 따라가기가 점점 힘들다고. 근데 기술은 자꾸 하면 할수록 늘잖아. 내 키워드도 쌓이잖아. 그러니까 돈이 한번 딱 붙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엔 계속 따라와, 돈이. 한번 따라와 붙기 시작하면. 그게 틀려. 그게 틀리다. 오. 왜 이렇게 수입차 아는 형님도 조금씩 있긴 한데 왜 난 수입차를 안 할까? 무서워서 그러나? 뭐 대부분들이 겁을 많이 내더라고. 나는 수입차보다는 솔직히 내가 쓸 수 있는 차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강한데 내가 타는 차, 내가 좋아하는 차. 자동차를 좋아하는 것과 자동차로 밥 벌어먹는 건 참 다른데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줘요. 자동차도 밥을 벌어먹고 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굉장히 훌륭한 기술을 가졌고 정규가도 일종에 보면 사자 직업이잖아. 근데 사자 직업쟁이 네, 사자예요? 제일 사자 사자 직업. 사기꾼 아니 사자 직업. 끝이 사로 끝나는 직업 있잖아. 미용사 뭐 많죠. 많아요. 전문가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 이제 사라는 그 글자를 쓰는데 의사, 미용사, 정비사, 검사, 판사, 요리사, 뭐 간호사. 그러니까 일정한 직업에 특수한 전문을 가졌다는 사람한테 이제 나라가 주는 자격이잖아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 그 그러니까 공부한 시간에 그리고 들인 열정에 비해서 되게 사회에 나와서는 인정을 많이 못 받는 게 정비사예요. 물론 미용사도 그럴 수 있죠. 근데 더군다나 정비사는 제가 알고 있는 견해예요.
97년인가 96년도까지는 이거 자동 카센터 인허가가 굉장히 쉬웠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이제 그 정비업이라는 업이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음지에 있던 걸 양지로 끌어올렸어요. 그때 96년인지 97년인지 하여튼 그 언저리쯤에. 그러니까 나도 그때 정비를 하고 있기는 했는데 나에게 뭐 투표권이나 이런 발언권이 없을 세대였잖아요. 정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렇죠. 근데 나의 사수나 나의 사장님들이 이거를 투표를 할 때 서비스 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 이게 좀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변호사, 판사 뭐 그런 것처럼 전문직으로 가버리면 세금을 많이 떼야 돼요. 그쪽과 같은 똑같은 세율, 그러니까 지금에서 세율을 낸다고 하면 어차피 지금은 차이가 없는데 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세율이 달랐거든요. 왜냐면 일반 카센터 같은 경우 그때만 해도 조그마한 건 아니도 그냥 해도 일반 과세, 간이 과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과세를 전문가 수준으로 내면 혹독하다고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서비스직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정확하게 연도수는 모르겠지만 96년인지 97년인지 뭐 하여튼 그때쯤에 IMF 이전에 IMF 때인가 하여튼 IMF 이전인가 하여튼 그때쯤에 이거를 양성화라고 하긴 뭐하죠. 어차피 있던 거였는데 이게 허가가 딱 자동차 정비업 이런 형태가 있던 게 아니었어요. 원래가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저기에서 시간이 길지가 않잖아요. 정비업의 문화가. 네, 그러니까 오리지널 자동차 정비업 이렇게 뭐 세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IMF 인근에 해가지고 이거를 세금을 그렇게 두들겨 맞기가 어려우니까 네. 세금 때문에 이게 서비스직이 돼버리면서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맞물려서 뭐 기술이나 뭐 그런 것보다는 약간 영업행위? 기술 영업? 이런 게 많이 발달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장사로 치부하면 안 되는데 정비는 하나의 진짜 자동차를 고치는 의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비유하면 감히 어디다가 비유하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솔직히 나도 얘기를 하지만 자동차 정비를 하려면 뭐 의사하고 비교할 바는 안 되는데, 의사처럼 비교할 바는 안 되는데 의사만큼 오래 배워야 되거든요. 의사도 만약에 배움의 기간이 8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8년을 한다고 쳐도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어느 정도 기술 습득을 해야 된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그게 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네. 사람은 어느 정도 대부분 이게 나이 드신 그 병원 원장님들 보시면 어디가 아프셨어요? 예. 아 해보세요. 간단한 거 해보고 그냥 그동안 이제 있었던 이제 데이터 이런 것들로만 보고서 이제 진단을 내리잖아요. 근데 정비사는 매번 새 차가 나오면 새 차를 공부해야 돼요. 사람이 새로 태어났다 해서 인체가 다르게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높낮이는 뭐 깊이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정비사는 계속 어떻게 보면 차도 전자제어로 발달함에 따라서 센서가 많이 접목이 되고 또 센서들 간의 이제 통신 이런 것 자체가 뇌에서 전달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사람이랑 통신 쪽 한번 잡으려면 뭐 거진 뭐 의사급으로 봐야 돼요. 그런 거 하나 잡으려고 그러면.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인정을 안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나는 내 차는 괜찮겠지예요. 대체적으로 이미지가 내 차는 그러지 않겠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가 갑자기 왜 이래요? 갑자기 일어나니까 차죠. 나 어디 아플 거예요 하고 미리 얘기해주는 차는 절대 없다고. 기계는 똑같다고요. 그죠? 기계라는 게 어디 갑자기 아플 거예요 하고 예고하고 아픈 기계는 없죠. 그렇죠. 역시 정비사가 조금 많이 모이니까 얘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네요. 혼자서 벽 보고 얘기할 때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내가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애로사항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죠. 애로사항을 조금만 나 혼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만 해도 야 다른 일은 안 그러냐? 이런 식이 돼버리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렇죠. 갑자기 멀쩡히 있다가 그게 터진 거야? 야, 아니 멀쩡히 있다가 네, 안녕하세요. 멀쩡히 있다 이게 터져버렸네. 기계는 갑자기 사진 선생님이 보냈는데요. 갑자기 있다 이게 터졌어. 530 아니에요. 기계는 갑자기 고장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네요.
카센터에 들어와 있는 정비업소에 들어와 있는 차가 갑자기 저게 터지는. 네네. 만약에 솔직히 저게 손님 차였어. 그러면 저건 정비사가 망가뜨린 게 되겠지. 저게 만약에 손님 차야. 근데 저렇게 지금 갑자기 터졌어. 리프트에만 떠만 났는데. 그러면 욕을 개쳐먹겠죠? 청구합니다. 아, 형님은 청구해요? 네. 손님이 인식을 못하겠죠. 가만히 세워놨는데 저게 왜 터졌냐고. 나도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저거는 누가 봐도 정비사의 잘못이 아니잖아? 차가 오래돼서 그런 거잖아? 갖다 줄 때는 멀쩡했는데 차가 오래돼서 그런 거야. 당신이 망가뜨린 거 아니냐고 하기도 하잖아요. 하다못해 진상이 걸렸어. 예를 들어 블랙 컨슈머가 걸렸어. 근데 말로 하려고 하면 네. 자꾸 그러니까 인정을 하면서도 찐따를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서 저게 아니 당신이 갑자기 망가뜨린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없는 건 아니잖아. 이런 경우는 뭐 신고를 하든 뭘 하든 절대 안 물어줘요. 아 신고를 하든 뭘 하든 네. 이런 걸 안 물어줘요. 이렇게 갑자기 그냥 멍하니 세워놨는데 망가진 거니까. 차 연식이 15년이 된 차예요. 그리고 저거는 교환하는 부품도 아닐 뿐더러 이상이 있을 때만 딱 정비하는 부분이잖아. 누가 봐도 정비사들이 봐도. 그죠? 여보세요? 만약에 저렇게 하다가 차를 고치고 나갔는데 갑자기 나가서 빠졌어. 그럼 걔 욕을 또 쳐먹겠죠? 뭐 그렇긴 한데 작업 부위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 근데 손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작업 네가 만졌으니까 저게 망가졌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그러니까 손님 중에 대부분이 어떤 손님들이냐면 차가 입고돼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견적 얘기할 때는 설명을 다 하잖아요. 뭐 때문에 교환합니다, 얼마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다 네네네 하면서 알아들어. 예. 다 수리를 하고 금액이 얼마입니다. 거기 추가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못 들었습니다. 모릅니다. 차에 대해서 모릅니다. 난 탈줄만 합니다. 이래. 예, 맞아요. 대체적으로 다 그렇죠. 대부분이 다 이런 식이야. 예. 처음에 설명할 땐 다 알아들었는데 예, 맞아요. 결제할 때 돼서 몰라. 예, 결제만 할 때만 되면 몰라. 결제할 때 돼서 몰라. 그땐 어쩔 수 없어. 난 이미 다 설명했어. 고지할 거 다 고지하고 나도 전화상으로 다 했는데도 계산만 할 때 되면 다 그래. 추가 요금이 나올 수 있다고도 다 얘기했어. 그럼 그걸 받아야 돼. 어떻게든 뭐 카드를 걸 때 뭐 자기가 이제 예상한 금액이 있는데 추가 금액이 나왔잖아. 그럼 만들어 놓은 금액이 그거밖에 없잖아. 만약에 100만 원이 더 나왔는데 현금이 없다든지 뭐 카드 용량이 거기라든지 그럼 난 일단 출고 대기 그 금액 다 받아야 돼. 만약에 이런 경우에 지금 이게 브레이크 호스가 빠졌잖아요. 터진 거지 어찌됐든. 터졌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이거는 이거 오래돼서 터진 게 맞기는 한데 만약에 손님 차가 이제 딱 그렇게 됐어. 근데 형도 수리를 다 한 줄 알고 이제 출고 대기 딱 중이야 지금. 근데 나가다가 만약에 이제 뭐 브레이크가 안 듣는다든지 뭐 뭔사가 돼서 막 와갖고 막 손님이 씩씩거리면서 야 차가 다 고쳤다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런다 화를 낸다든지 사고가 났어. 그러면 만약에 그래 브레이크가 갑자기 말이 안 들었어. 사고는 아닌데 막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씨 차를 어떻게 손봤길래 이 새끼야 수리 다 됐다며 막 만약에 그런 손님들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막 화를 내 형한테 사고는 안 나고 왔어.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고 브레이크도 안 듣는 차를 다 수리를 다 해가지고 다 됐다고 찾아가라고 한다고. 일단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손님을 가려받긴 가려받아서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는 일단 안심은 시켜야 되는데 안심이 안 되잖아? 안 되죠. 막 길이 뛰고 있는데. 진정되지도 않잖아? 일단 차를 미안하긴 한데 차를 다시 갖고 와서 진짜 내가 잘못한 건지 차가 오래돼서 그런 건지 다른 부분이 이상 있는 건지 확인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합시다. 이 얘기를 먼저 해. AS가 뭐 걸려도 그 얘기를 먼저 해. 그래서 진짜 와가지고 봤더니 내가 작업한 부위랑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럼 그때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아니 본의 아니게 미안하게 된 거는 했는데 번거롭게 한 거는 미안한데 이건 내가 뭐 저기 할 게 아니야. AS를 해주거나 내가 물어줄 그런 부분이 아니야. 추가로 수리해야 될 부분인 거야. 당신도 그걸 알아야지. 그 다 설명해줬잖아. 출고하면서 엔진 내려가지고 뭐 했던 거 그 사진도 다 보여줬잖아. 이 부분 안 만졌잖아. 차가 오래돼서 그런 거잖아. 그게 내 잘못이야? 아니 수리를 할 때 얼마가 들든 간에 수리를 해달라고 맡겼잖아. 손님 입장에서는. 내 점쟁이야? 야. 예상될 언제 어느 때 고장 날 거다 하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다 집어.
점쟁이도 아닌데. 근데 대체적으로 근데 손님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물량뛰기를 하는 곳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 이런 식으로 이해시키는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 시키고 일일이 죄송합니다 이게 뭐 물어준다? 그것도 아니잖아. 만약에 국산차에서 이러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 사업소로 들어가 버린다. 사업소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사업소를 들어가 가지고 본사에다 지랄을 해. 그러면 나는 무슨 상황인지도 몰라. 나중에 사진 찍어갖고 이렇게 내용물로만 보여줘. 만약에 담당자가 간다든지 해서 뭐 사진만 찍어갖고 와서 야 이렇게 됐다? 근데 내 잘못 아니잖아. 내가 사유서를 써야 되고. 그거는 뭐 본사에서 잘못 저기로 한 거지. 앞뒤 좌초 지정도 안 알아보고서는 그 차주말만 믿고. 이거는 이 상태로 뭐 센터 들어가서 내가 확인해 볼게요.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 센터에서도 우린 아무 말 안 해. 근데 국산차는 안 그래. 명세서가 있잖아. 그래서 명세서가 있어도 국산차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을 했어.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을 한 게 브레이크 개통을 어차피 만진 거잖아. 네. 근데 저 파이프가 빠졌잖아 지금. 네. 브레이크 오일 교환하면 파이프가 터져? 사람들은 터진다고 생각을 하지. 네가 너무 과도하게 압력을 줘서 그런 거 아니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터지지 않는 건 나도 알아. 그러나 소비자가 지진다 그러지. 그 지지는 거에 대해서 하면은 필드에서, 그러니까 형하고 나하고 상황이 좀 다른데 나같이 이제 필드에서 느끼는 사람은 지지면 연락에 대가리 깨져야 된다는 거야. 형은 자영업자니까 뭐 설득을 하든 뭐를 하든 뭐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할 수가 있는데 협력업체에서는 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거지. 하여튼 이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를 못하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경우밖에 안 생기는 거야. 근데 형도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계산할 때거나 이게 AS가 걸리면 무조건 모른다라고 나오는 거 마찬가지로 이게 뭐 하자가 생기잖아. 무조건 모른다기 때문에 어떻게 응대하기가 어려워. 그냥 물어달라 이거야. 그냥 공짜로 해달라. 그러니까 대화를 이어가야 되는데 소비자가 일단 무조건 모른다 단절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냥 물어줘야 돼. 대체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해를 어느 정도 시킨다는 거는 서로 절충안을 찾자는 얘기잖아. 국산차에서는 절충안이 없어. 우린 절충안을 찾아야지. 그게 내 최선의 배려야. 절충까지는 해줄게. 만약에 뭐 부품을 사갖고 온다든지 내가 산다든지 하면 공임을 좀 뭐 무상 처리를 해가지고 교환을 해줄게. 브레이크 오일은 다시 교환해줄게. 뭐 이 정도 절충안은 해줄 수 있지. 근데 국산 협력업체는 안 돼. 이게 와서 찐따를 붙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훨씬 많아서 와서 짓지. 근데 보니까 에어클리너 우리가 이제 월드 프로미를 썼었는데 네. 에어클리너하고 오일리터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네. 우리 거는 쓰긴 썼는데 프로미가 들어간 거. 근데 그때 우리 항상 내보낼 때 차 엔진룸 세척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공사장 다니시는 분인데 안에가 진짜 흙탕물이 무슨 침수차인 것처럼 잠바카버 위까지도 막 흙탕물이 올라와가지고 네. 근데 이상하게 오일 필터가 깨끗해. 그리고 에어클리너도 깨끗하고. 그 전에 오일 한번 가시지 않았냐 했더니 절대 안 갈았대요. 아무리 봐도. 근데 키로수 상으로 4만 킬로에 지금 6개월인지 1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딱 한 번 와가지고 그 이제 밑에 보니까 이제 소개를 해서 이제 처음 온 사람이고 했다고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게 드레인 코크가 풀려 있어서 오일이 새서 엔진이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오일 갈고 나가서 고속도로 한 번만 뛰어도 엔진 오일이 불이 들어오는데 그런 적 없었대요. 갑자기 시동이 꺼져서 봤더니 불 들어오고 밑에 오일이 없더라. 근데 코크는 없어. 6개월 이후에 코크가 없어졌어. 4만 킬로 가까이 탔으면서 6개월인지 1년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되게 한참 만에 왔는데 4만 킬로를 타놓고 드레인 코크가 빠져서 엔진이 붙었으니 책임을 지라. 아무리 봐도 상식선의 생각에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되게 자신 있게 자기 차계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딱 주더라고요. 보라고. 봤어요. 근데 그 뒤로 날짜 이루는 간 게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뭐가 났다 딴 것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한테 날짜에 간 거 하고 이렇게 몇 장 넘기니까 뭔가를 갈았는데 볼펜으로 신나게 지운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엔 오일을 갈고 퍼진 거예요. 퍼졌는데 그거를 이쪽 가서 해달랬더니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뭘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무조건 우겨라. 근데 법적으로도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3개월 이상 지났고
말이 안 되고 싸워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풀렸으면 바로 풀려야지. 어떻게 1년이라는 시간이 있다가 드링크가 풀릴 수가 있어요. 근데도 사업을 하는 입장으로서 우리 사장님이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걸 해줬던 기억? 아, 되게 어이없지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런 걸로 되게 사람 갖고 장난을 쳐요. 그거 가서 그 사람이 계속 와요? 안 오죠. 절대 그죠? 안 오죠. 네, 절대 안 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엔진값 벌었다. 그렇게 했겠죠. 그거 진상고가. 감사합니다. 아, 오늘 여기 오길 참 잘했다. 아, 나 아직 논다 그러면 형님이 또 실력이 없어서 노는 거냐? 이럴 것 같아서 내가. 아니, 주위 정비사 친구들도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아는 사람 아니면서는 정말 아는 사람이어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놀고 있으면 또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프리 뛰는 거예요. 프리. 저는 뭐 가게를 차릴 생각이 아니어서 네. 안 하실 거예요? 가게는 안 차릴 거예요. 그냥 월급쟁이 생활을 하면 해도 요즘 합성유에 대해서 왈가왈부 많잖아요. 내가 뭐 합성유에 대해서 뭐 시범을 하거나 뭐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기는 뭐하지만 네. 합성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성이요? 네. 일단은 뭐 기계적인 거로 갔을 때는 슬러지 덜 나오고 내열에 강하고 마찰력 좋고 뭐 다 알고 계신 것도 좀. 다 알고는 있는데 요즘 뭐 TV에는 뭐 소보원 같은 데서 뭐 합성유 그러니까 원유가 20% 미만이다. 그 합성유가 합성유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묻는 거죠. 저는 합성유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뉴스에서 두드려도 아니 이제 써보고 합성유도 합성유 나름이지만 본인이 써보고 안 써보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러니까 합성유라고 저도 다 좋은 건 아니고 저한테 맞는 합성유가 있더라고요. 합성유라고 다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저도 저한테 맞는 합성유가 있고 그래서 합성유라고 하면 한번 이것저것 써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베이스 기율을 보거든요. 저도 약간 쏘는 체질. 아, 쏜다고요? 과속? 예, 그리고 제 주위 분들이 다 바이크 스피드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엔진오일만큼은 안 할게요. 확실히 쓴 거하고 안 쓴 거하고 이 차도 아까 보시면 아시지만 합성유로 계속 관리를 해준 거거든요. 네. 저 뚜껑 까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깨끗하잖아요. 네, 깨끗하더라고요. 원래는 융착이 되잖아요. 예, 덩어리가 그러니까 융착이시죠. 까매져서 나오는 슬러지 양도 있지만 금속에 융착되는 그 슬러지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상태들이 깨끗하잖아요. 합성유는 어차피 오일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화학적 오일은 그 산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광유하고 합성의 차이는 산화를 얼만큼 덜 하느냐,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느냐, 어떤 고온 조건에서 견뎌줄 수 있느냐 차이지. 찌꺼기를 그만큼 많이 발생을 하느냐. 그쵸. 슬러지 발생량도 어느 정도 이제 광유에 비해서 잘 이렇게 잡아주고 안 발생할 수는 없어요. 끓이는 거니까. 물도 끓이면 그 침전물이 남잖아요. 게다가 엔진오일은 화학물인데 안 남을 수가 없죠. 거기에 첨가되는 것들이 이제 망간, 규소, 마그네슘 이런 게 들어갈 텐데 그런 첨가제들이 다 금속 분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황인 뭐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엔 광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타느냐, 스타일을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뭐 광유도 그냥 뭐 데일리카로 타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나중에 예전에 타이밍 벨트들이 고무 벨트에 있을 때는 그렇게 별로 관여를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네. 요즘은 CVT다, 그죠? 체인이다. 요즘은 타이밍 자체를 오일 컨트롤 밸브 OCV가 이제 제어를 하기 때문에 그 각 조건에서 진각과 지각을 이제 막 맞춰주잖아요. 네. 그 VVT가. 네.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 텐션, 그리고 타이밍 텐션 자체도 그 오일 텐셔너가 오일 압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가 떨어지면 어느 순간 딱 보알팸 쳤을 때 탁 체인이 늘어나는 순간이 있어요. 네. 압이 이제 오일 압이 안 채워져 있으면 네. 그때 이제 한 코가 넘든 늘어져 있는 타이밍에 밸브가 아직 안 닫혔는데 피스톤이 먼저 올라와서 딱 때리는 거죠. 그런 경우 보셨어요? 그거 같죠. 그런 경우를 예. 직접? 네, DOCC는 거진 상사증 오면 이 연소실이 얼마 간극이 없거든요. 네. 예. 알아요. 그거는 아는데 일반 사람들은 내 차는 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건 이제 기계학적으로 이제 구조학적으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데 알고 나면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게 저희는 1년 동안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근데 또 많은 유튜버들이 장사 목적으로 홍보는 해도 이런 걸 진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상술적으로 뭐 합성유 안 써도 된다, 뭐 한다, 아니면 자기네 합성유가 좋다, 뭐 이런 걸 얘기하지. 아니면 또 뭐 실험을 해갖고 뭐 예를 들어 보여주지 않는 한 이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없죠. 왜냐하면 본인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가끔 거다 보면 되게 어이없는 것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엔진 오일은 안 갈아도 된다는 식으로. 뭐 그 사람도 유튜버예요. 되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인데 근데 소비자들은 저희 같은 사람보다 그런 사람의 말을 더 선호를 해줘. 왜냐하면 같은 소비자 입장이고 어떻게 해서든 돈이 안 들었으면 하니까. 근데 우리 같은 입장은 자동차 의사로서 이런 부분이 지켜져야 될 부분인데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제 고지를 하지만 그게 나중에 고속도로에서 한번 터지면 그때는 본인들이 돈으로 메꾸는 수밖에 없어요. 예방 정비하고 과잉 정비의 차이는 한 끗 차이라고 했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 종이 한 장 차이. 네. 어떻게 보면 과잉 정비가 될 수도 있고 예방 정비일 수도 있지만 예방 정비를 안 하고 타다가 불시에 자기가 어디 말 그대로 고속도로잖아요. 집하고 먼 곳을 갈 때 고속으로 달리다가 예방 정비가 안 돼 있어서 뭐 제일 중요한 브레이킹이라든지 아니면 타이밍 절손이 일어나서 엔진이 시동이 꺼진다든지 그럼 시동만 꺼지면 다행이에요. 요즘 차들은 핸들이 묶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절대 안 됩니다. 해봐서 알아요. 이거 빨리 하세요. 예. 엔진 오일 플러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플러싱보다는 잔유 제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플러싱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데 잔유 제거가 기본이고 플러싱은 그 다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차피 뭐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간이 아픈지 신장이 안 좋은지 근데 그 두 개를 동시에 다 해주면 좋잖아요. 다 해주면 좋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에서 잔유 제거도 하나의 엔진 오일을 가는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엔진 오일을 가는 거에 누구는 딸랑 오일만 빼고 넣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빼는 작업에 잔유 제거라는 거를 접목을 해서 잔유를 확실하게 해주고 왜냐하면 그게 이론상으로 다 맞는 거거든요. 잔유 제거가 다 확실히 안 된다는 거 맞는 얘기고 강제로 잔유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잔유 제거 전에 어찌됐든 금속 표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유착된 슬러지들을 어느 정도 녹여서 빼내기 위해 그리고 큰 건더기는 오일 스트레이너에서 막히고 네. 그거보다 입자가 작은 것들은 올라가서 오일 필터에서 막히는데 오일 필터도 안에 레귤레이터 하는 거 아시죠? 네. 너무 막히면 네, 오일 바이패스하죠. 바이패스 강제 순환시키거든요. 네. 그런 강제 순환된 오일들이 군데군데에서 뭐 니우다 구멍도 뭐 바늘 구멍보다 네. 작지 여기저기 들어가는 오일 구멍들의 오일 텐셔너도 작지 그런데 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VVT라든지 뭐 바노스 적용된 차량들은 그런 오일들이 들어가서 이제 떡지고 슬러지가 되면 말 그대로 리데나로 작동되는 구간인데 그 외벽에 그 떡이 돼 있어봐요. 그럼 리데나가 기스가 나든지 상처가 나든지 아니면 작동하면서 딱 동심도 있게 올라가야 되는데 한쪽에가 뻐거워져서 이렇게 압은 있으니 밀려야 되고 치갑을 받는다는 얘기죠. 치갑. 그렇죠. 대각선으로 올라가다가 외벽에 기스를 낼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주기적인 플러스팅은 뭐 저는 권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합성유를 쓴다면 굳이 플러싱을 매번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정도거든요. 합성유로 계속 관리를 해준다면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합성유 자체에도 첨가제 성분에 그 청정작용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러싱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합성유를 쓰고 있는 사람한테는 매번 필요는 없다. 그렇죠. 한 3번에 한 번꼴? 어차피 플러싱이라는 것 자체가 막혀있는 저 혈관을 뚫어준다는 의미잖아요. 광유는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광유를 쓰시는 분들이 매번 한다고 하면 비싸다고 광유까지 쓰는 사람들이 그거는 잘 안 하더라고요. 광유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차피 합성유도 안 하는데 뭐하러 저기 플러싱 합니까? 그냥 그대로 타고 다녀야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코팅제든 보호제든 네. 코팅제를 쓰나 보호제를 쓰는 게 나을까요? 합성유를 쓰는 게 나을까요? 관리가 잘 된 차량에 있어서는 합성유로만 해도 상관이 없고요. 이제 코팅제 개념은 이제 노후가 되잖아요. 쇠라는 건 공장에서 나올 때는 다 각이 져서 네. 그런 게들이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들인데 기아도 보시면 그 인볼루트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기아 자체 만들 때 네, 그 안에 홈과 그쵸. 홈 사이를 메워주는. 기아 모양이 왜 마른 목골이 아닌 줄 아세요? 마른 목골로 맞춰서 축만 맞춰서 이게 돌리다 보면 움푹 패이잖아요. 그 모서리 진 부분에 닿는 부분이 계속 파여요. 네. 그럼 이제 쇳가루도 나오고 그리고 그 부분에 이제 응력도 집중이 돼서 이제 파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보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기아가 그냥 딱 보면 그냥 기아겠지 하지만 저는 설계를 나와가지고 그 기아 이빨을 하나 만드는데 수한 원심도 동점에서 원이 몇 개씩 들어가서 그걸 하나에 다 이어가지고 이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애들 발견한 거죠. 어떻게 하면 서로 부하 없이 그리고 백렛이 없이 한 방에 이어서 동력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이빨도 약해지면 동력을 전달하지 못하니까 이빨 두께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설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설계. 그런 방면에서 보면 뭐 제 생각에는
합성유를 그러니까 광유 쓰는 것보다는 합성유 써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코팅제가 날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광유 쓰고 코팅제가 날까요? 합성유를 쓰고 합성유만 쓰는 게 날까요? 합성유를 쓰고 코팅제를 쓰는 게 날까요? 그거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은 없는데 합성유에는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돈이 아깝다고 보시면 돼요. 굳이 더러워진 연못에 그 깨끗한 물 집어넣는다 해봐야 비타민 C 하나 넣는다고. 그렇죠. 수돗물에 더러운 물을 수돗물 만들려면 각종 첨가제가 들어가잖아요. 네. 약품이랑 더러운 연못에 그 한 캔 붓는다고 그게 되겠어요? 희석 양을 보면 전혀 무의미한 일인 거죠. 그냥 합성유를 쓰는 게 낫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이거 지금 찍으신 거예요, 다? 네. 그래요. 전 물어봐서 그냥 아니에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 물어보니까 자꾸 이게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혼자서 정비를 나도 아는데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 사람의 생각을 갖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유튜브 하는 사람도 보면 누구는 이게 좋다 누구는 저게 좋다 하다못해 가게 홍보한다 뭐 한다 하니까 나는 뭐 가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적에서 그러니까 최대한 편집도 좀 덜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방대한 자료를 딱딱 자르면 흑백 놀릴 뿐이 안 되거든요. 뭐 30분 안에 이렇게 길게 찍은 걸 30분 안에 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아니, 잘 하셔서 소비자들의 인식을 조금 변화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에 동참한다면 뭐 좋겠죠. 뭐. 근데 그게 뭐 쉽지가 않을 거예요. 하다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여직 아무도 안 했는데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이걸 그렇게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가게 홍보뿐이 안 된 것 같더라는 생각이 느낌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입장에서 객관적 있게 풀어서 설명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는 내가 백수니까. 예, 모티브가. 지금은 내가 백수니까. 아 근데 내가 써봐서 괜찮은 제품, 그 제품들이 다 좋을 수 없잖아요. 다 내 제품은 입맛에 얘기는 하지 맞을 않아요.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저는 물어봐요. 이 제품이 어때요? 이게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안 써봐서. 난 좋다고는 얘기 안 해요. 물어봤어요. 내가 써보면 뭐 어떻게 해주겠는데 내가 안 써본 제품에 대해서 좋다, 뭐 했다 얘기를 할 수 없다. 근데 사람들이 비싼 게 좋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호회라든지 뭐 이러면 모툴이 비싼 건 아는데 나도 써보지는 예전에 써봤죠. 근데 그 돈을 주고 그걸 쓰기에는 나한테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운전하는 방식과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모툴이 어느 사람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어느 사람한테는 그닥 그 돈을 주고 쓰기에는 아까운 제품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딱히 합성유라고 하는 게 그냥 나는 이런 거예요. 그냥 이것도 써보고 이것도 써보고 이것도 써봐라. 근데 사람들은 한 가지만 쓰는 게 좋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그건 아닌데 설명할 방법이 그렇게 뭐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정비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는 막 밀려 들어 있는데 그걸 짧은 시간 내에 오일 하나 팔기 위해서 대화를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해가 짧은 시간 안에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안 되죠. 네. 네, 종교사들도 일하면서 공부를 해도 솔직히 얘기해서 국제 규격 뭐 SAE 뭐 이런 것만 대충 개념을 알고 숫자하고 이런 남발을 볼 줄 아는 거지 세심하게 첨가제가 뭐 들어가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하물며 이걸 업으로 삼고 있지만 그거를 그렇게 다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정비사가 오일 파는 업자들은 오일만 파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파는 오일에 대해서 스펙을 깨알같이 알 수 있지만 저희는 한마디로 종합의사잖아요. 여기 오면 카센터가 뭐 심장 아프고 뭐 다리가 아프고 뭐가 아프고 해서 다 각자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오일 종합 정비를 하다 보니까 써봤어. 근데 소비자들이 피드백이 안 좋아. 그럼 그걸 저희가 데이터로 삼는 거예요. 아, 이 차는 안 좋더라. 이 차는 무슨 차종에는 소리가 크더라. 딴 차종이 괜찮은데 RN진에 들어가니까 소리가 크더라. 뭐 이런 것들. 야 확인을 해보고 팔아야지 이게 손님이 마루타냐 시범 대상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광유 넣으라 그러세요. 그냥 편하게 그냥 제작사에서 권유하는 광유 넣으시고 타시면 돼요. 그거 왜 굳이 가려고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자기가 합성으로 간다는 건 뭔가를 광유보다 지금까지 탔던 것보다 좀 뭔가 느끼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많을 텐데 한 번 쓰고 느끼길 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인간이 만든 걸 너무 신의 경지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착각이에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합성유를 새 차 때부터 쓴 사람들은 5년 6년 그러니까 차를 오래 탄다고 했을 때 5년 6년 후에도 그 새 차 같은 소리가 진짜 나더라라는 거. 내 차도 그렇고 손님 차들도 진짜 그런 사람들은
그게 그때까지 유지가 되더라. 마찰 계수가 적기 때문에, 합성유는 마찰 계수가 적기 때문에, 광량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쇠 마모도가 적어서 그게 수명이 오래 가더라는 걸 인식을 하는데, 그거를 비디오로 영상으로 담으려면 뭐 이게 그렇죠. 뭔가- 연구 용역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걸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잖아요. 남의 경험을 듣기보다는. 아니 많아요. 자료는 유튜브 가서 찾아보라 하세요. 근데 자기가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죠. 국내 자료는 네, 없죠. 그런 자료는 무지하게 많아요. 냉간시, 초냉간시, 뭐 유동시험 뭐 이런 거 열간시 끓이면서 뭐 마찰 시험 하는데 동영상은 볼 수 있지만 영어를 못 알아듣죠.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네. 미국 자료가 많으니까. 네, 걔네들은 참 부러운 게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그걸 시도할 생각도 없고, 하물며 정유회사에서도 그걸 안 해요. 해요. 정유회사 있어요. 근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못 찾아봤어. 이동성 시험 다 하고 그런 거는 있어요. 있기는 해요. 나도 근데 문제는 이제 정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자료를 어떻게 나는 그런 거거든요. 기술을 가리키기보다는 이런 경험,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고, 내가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솔직히 나보다 기술이라는 건 매일 자고 일어나면 매일 바뀌거든요. 그리고 막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DPF 클리닝 같은 경우도 화학 클리닝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제 3년 전만 해보세요. 화학 클리닝 뿐이 없었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네. 3년 전에는 기술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화학 클리닝이 안 좋대요. 근데 화학 클리닝을 3년 전에는 그것뿐이 없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좋니 안 좋니를 막 공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기술뿐이 없었던 건데 그 기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에 와서 화학 클리닝 얘기하면 완전 그 개쓰레기가 돼버리는 그런 느낌? 소비자들도 이게 안 좋대더라, 어쨌대더라. 안 좋은 게 아니라 그건 본인이 잘못 이해한 거예요. 3년 전에는 그때 기술이 그거밖에 없었고 그걸로밖에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그때는 말 그대로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애쉬가 쌓일 거라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검댕이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애쉬가 쌓일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처리해서 나갔더니 얼마 안 있다가 또 막혀서 오더라.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연구한 끝에 DFF 구조회라는 게 이렇게 돼 있고 그 검댕이만 들어간 게 아니라 애쉬라는 게 쌓여서 그게 자꾸 쌓여가지고 경고등이 뜨는구나. 이제 그걸 안 뒤로부터는 그걸 빼는 이제 뭔가 장비를 개발하고 뭐 연구를 했겠죠. 근데 제조사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런 규정이 없어요. 제조사에서는 없는데 교환. 이거는 이런 기술들은 다 필드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정비사들이 자기가 겪어보고 되게 불편해서 만든 장비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사람들은 다 이 협력업체, 예를 들어서 뭐 사업소 이런 데 가서 다 해결을 해주는 줄 알고, 없어요. 사업소나 이런 데는 그런 걸 하질 않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현장 필드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잖아요. 우리가 불편해서 만들어진 기술은 다 필드에서 만들어진 거지,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애들이 이렇게 정비를 하세요라고 만든 건 솔직히 별로 그렇죠. 없다라는 거죠. 없죠. 일반 고객분들이 되게 착오를 하시는 게, 현대 직영이니 블루엔진이 하면 걔네들은 막 이렇게 잘하는 줄 알아요, 기술력이. 근데 오히려 필드에 계신 분들이, 숨은 고수들이 거기 블루엔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못한다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 이 필드에 깔려 있고,